블랑쉬는 1849년 3월 1일에 프랑스 부유한 귀족 집안인 모니에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빠 찰스 모니에는 예술대학의 총장이었고 엄마 루이즈는 자선사업가 예술활동으로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또한 그녀에게는 마르셀이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블랑쉬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부유한 동네에서 살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격했던 엄마 루이즈는 딸에게 상류층에 걸맞은 교육을 받게 했고 블랑쉬는 성장할수록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해져서 남자들에게 많은 청혼도 받았고 인기도 많았죠. 엄마 루이즈는 딸이 가문의 명성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1874년 그녀가 25살이 되었을 때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블랑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파산한 변호사였죠.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는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루이즈는 딸이 파산한 변호사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루이즈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돈 없는 변호사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딸 블랑쉬와 심하게 다퉜죠. 하지만 블랑쉬는 귀족 가문의 관행과 다르게 엄마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가족들 몰래 밤늦게 집 밖을 빠져나가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어느 날 블랑쉬는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모니에 가문의 딸이 한순간에 실종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은 사람들이 블랑쉬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그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가출을 했다고 말했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며 아마도 해외로 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블랑쉬를 집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가두었죠. 블랑쉬가 밤늦게 몰래 그 남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2층에서 기다리던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침대에 묶은 후 다락방에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나무 판자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놓아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방에 가둔 후 자물쇠로 잠가두었죠. 엄마 루이즈는 처음에는 오랫동안 가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블랑쉬에게 그 남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화가 난 블랑쉬는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벽을 손으로 긁기까지 했지만 가족들은 블랑쉬를 묶어둔 후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고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극소량의 음식만 주면서 학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블랑쉬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났다며 딸의 실종을 슬퍼하는 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잊혀져 갔습니다. 블랑쉬와 결혼하려고 했던 변호사도 그리고 블랑쉬의 친구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한편 그러는 사이 엄마 루이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좋은 평판을 갖게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술작품을 출품하고 사교계에서 명성을 날렸죠. 아빠 찰스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려 했던 딸을 방관했고 1882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빠 마르셀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결혼해서 딸을 낳고 그 집을 나왔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계속 엄마를 보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그 누구도 블랑쉬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다락방에 가둔 채로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나갔죠. 모니에 가문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에 가문의 가족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만이 이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01년 5월 파리 법무부 장관은 비밀을 폭로하는 익명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적힌 끔찍한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죠. 모니의 사람들의 집 안에는 25년 넘게 다락방에 갇혀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실종된 모니의 가문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실종된 줄 알았던 블랑쉬가 사실은 자신의 집 다락방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히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 온갖 오물 속에서 학대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루이즈 모니에는 그 당시 자선사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편지의 내용을 믿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이 모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루이즈는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를 위해 강제로 집에 들어가야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층으로 가는 계단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특히 다락방 앞에서 냄새가 강하게 났는데 그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그 문을 강제로 열었고 창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막고 있던 것을 떼어내자 빛이 들어오면서 내부가 보였고 방 안의 낡은 침대에 거의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중년의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25년 전 실종되었던 블랑쉬 모니에였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구출된 그녀는 심각할 정도로 말라서 몸무게는 불과 25kg에 불과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죠. 바닥에는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로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배설물, 썩은 음식물과 벌레로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수사관들은 그 방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었죠. 그날 수사관이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가로막고 있던 판자를 강제로 뜯었을 때 블랑쉬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괴로워했죠. 한 여성이 이토록 끔찍한 환경에서 25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은 블랑쉬를 담요로 감싸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녀의 어머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을 기소했습니다. 엄마 루이즈는 자신이 딸을 가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자 자신의 뜻을 따를 때까지 방에 가둬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이 굴복하지 않자 그냥 그대로 감금한 채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블랑쉬가 다락방에 갇히고 나서 9년 후에 그녀가 사랑했던 변호사가 사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에서 풀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오빠 마르셀도 감금된 동생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여성을 가둬두고 학대한 이야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알려지며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의 사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화가 난 사람들이 모니에 가문의 집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화난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으로 모이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결국 블랑쉬가 구출된 지 15일 만에 76세의 나이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블랑쉬의 오빠 마르셀은 동생이 애초에 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그 방에 계속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가 오히려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죠. 오빠 마르셀은 어머니 루이즈가 딸을 가두는 것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오빠 마르셀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방에 갇힌 가족을 구조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랑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빠 마르셀은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부유한 동네를 떠나 잠적했습니다. 블랑쉬를 구출하게 된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소문 중에 하나는 모니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비밀을 흘렸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블랑쉬를 불쌍하게 여겨서 몰래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오빠 마르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심장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사망하고 나면 집 다락방에 갇혀있는 동생 블랑쉬를 처리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라고 추측했죠. 특히 마르셀은 변호사였고 법의 허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결백을 얻어내기 더 쉬웠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블랑쉬는 안타깝게도 구조된 이후로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정신분열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을 겪었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블랑쉬는 처음에 가족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극한의 상황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었어도 그녀는 구출된 이후로 줄곧 정신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구출된 지 12년째 되는 1913년에 6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는 1974년에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4세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똑똑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데다가 99년도에 펜실베니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는 로펌에서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다가 같은 변호사인 캐서린을 만나서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옥턴으로 이사를 했죠. 로버트는 사건 당시 32살로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비록 연봉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내 캐서린은 남편이 행복하길 바래서 이직을 찬성했고 2006년 6월 30일부터 그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법무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죠. 하지만 약 한 달 후인 8월 2일 이 모든 행복이 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6년 8월 2일 이날 역시 로버트와 캐서린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각자 출근을 했죠. 그리고 서로 출근한 다음 잘 도착했다고 이메일도 주고받았습니다. 로버트는 사건 당일 퇴근 후 세미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세미나가 밤 9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은 워싱턴 DC에 있었고 그가 살고 있던 옥턴은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일찍 또 출근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아내 캐서린에게 전화해서 워싱턴에 사는 친구 조셉 프라이슨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죠. 조셉 프라이스는 로버트의 대학 시절 친구입니다.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연락하고 지냈죠. 조셉은 대학 졸업 후 버지니아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터라는 남자와 연인 사이였죠. 로버트의 결혼식에도 로버트의 30살 생일에도 조셉과 빅터가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동창 조셉의 집은 로버트의 사무실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 캐서린 입장에서는 로버트가 친구 조셉의 집에서 자고 간다는 연락이 이상할 것이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조셉은 연인이 빅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빅터뿐만 아니라 2004년에 딜런이라는 남자까지 함께 자신들의 관계에 포함시켜서 셋이 연인 관계로 지내며 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딜런은 조셉과 빅터가 로버트의 30살 생일에 참석했을 때 함께 갔었기 때문에 로버트는 조셉이 2명의 남자와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성애자이고 오랜 친구인 조셉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 주었죠.
로버트는 9시 30분에 세미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가 아내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 조셉의 집에서 잘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화가 캐서린이 들은 로버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고 대학 친구 조셉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간 것이었죠. 로버트는 택시를 타고 10시 30분에 조셉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49분에 조셉의 연인 빅터가 911에 전화를 했죠. Immediately, we may need an ambulance. What's wrong, ma'am? We had someone that was in our house, evidently, and they stabbed somebody. Okay, somebody's inside the house now? I don't know, we heard. Are they bleeding? You see someone Yes, bleeding? Someone is bleeding in our house. Okay, where's they bleeding from? I think in the stomach. The stomach, is he cautious? Calm down for me. I'm going to send some help, okay? Female or male? It's a male. He's a friend of ours. He was spending the night with us. Okay, and who was the person that stabbed him? Do you know? Is he conscious? We need an ambulance. Ma'am, listen to me. He's not conscious. He's not conscious at all. No. We need someone right now. Is he breathing? Listen to me. Calm down. I'm going to help you, okay? Is he breathing? I'm upstairs, and he's downstairs. I don't know. Okay, who's downstairs with him? My partner is downstairs with him right now. He told me to go upstairs and call the police immediately. Okay, who's the person that stabbed him? I don't know. We think it's somebody with an intruder in the house. We heard the chime at the door. The person that stabbed him, is he still in the home? I don't know. Apply pressure to that area. If he was wherever he was stabbed at on his body, I need you to take a towel downstairs while you're waiting for the paramedics to arrive and just apply pressure. My partner's holding the holding it on him. The person had one of our knives. The person that stabbed him ran out the door with a knife? I think so. 빅터는 911에 전화해서 누군가가 집에 몰래 들어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이 없고 자신들은 계속 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침입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911 측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압하라고 여러 번 설명했고 빅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911과 통화하는 도중 신고 전화가 들어온 지 5분 만인 11시 54분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2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에서 딜런을 마주쳤는데요. 딜런은 마치 샤워한 것처럼 머리가 젖어 있었고 흰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딜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딜런은 대답도 하지 않았죠. 또한 신고 전화를 한 빅터 역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방문이 열려있는 2층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일단 조셉은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아 있었고 소파 베드에 로버트가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911 측에서 피가 나는 부위를 지압하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조셉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죠. 또한 로버트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베개를 베고 양팔을 가지런히 하고 누워 있었는데요.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저항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건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칼에 찔린 사건 현장에는 피가 낭자한데 가슴과 복부, 폐까지 칼로 3번 찔린 로버트의 몸은 구멍만 있을 뿐 마치 누군가가 씻긴 것처럼 너무나도 깨끗했죠. 작은 얼룩 2개만 나올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수건으로 피를 살짝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셉은 밤 12시 6분에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 로버트가 칼에 찔렸다고 알려주었고 로버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전 12시 25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거주자인 조셉, 빅터, 딜런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3명의 진술은 정확하게 일치했는데요.
로버트가 밤 10시 30분에 집에 도착해서 다 함께 와인을 마시며 잠깐 대화를 나눴고 그 후 샤워하고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했죠. 하지만 몇 분 후 도어 알람이 울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조셉, 빅터, 딜런 세 사람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세라라는 여성 한 명도 세입자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집에 없었죠. 따라서 세 사람은 세라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들 각자 방에 있어서 로버트가 공격당하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했고 세 사람이 비명소리가 들린 게스트룸으로 갔을 때 로버트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하지만 세 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수상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사건 현장을 조작한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빅터가 신고 전화를 할 당시 침입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칼을 이용해서 로버트를 공격한 것 같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로버트의 시신이 놓인 침대 옆 서랍장에는 피 묻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서 조셉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요. 조셉은 로버트의 몸에 있던 칼을 발견하고 서랍장 위로 옮겨놔서 자신의 지문이 묻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로버트의 상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버트의 몸을 찌른 후 그 범행 도구는 어딘가에 버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서랍장에 올려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또한 피해자 로버트의 시신을 부검해보자 베개로 질식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버트의 손이나 팔에 방어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칼에 찔리거나 공격받는 동안 의식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버트의 신체에서 6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는데요. 문제는 검시관이 사건 당시 주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죠. 혈액을 따로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버트의 DNA가 로버트의 몸에서 발견되었고 성폭행 당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다른 사람의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셉, 빅터, 딜런 세 사람 모두 로버트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또한 수사관은 현장에서 시신 탐지견을 투입했는데요. 건조기와 배수구에서 피를 탐지했고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사관이 제대로 루미놀 검사를 하지 못해서 사건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대로 만약에 침입자가 있었다면 뒷마당에 있는 240cm 높이의 울타리를 타고 2층으로 침입해서 로버트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고 성폭행한 후 질식시키고 칼로 3번 찔러서 살해했다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들을 주변 이웃이나 심지어 집에 살고 있는 세 남자가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로버트의 핸드폰, 시계, 지갑 등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는데다가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죠. 따라서 수사관은 침입자가 있었다는 진술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로버트가 약물을 강제로 주입당해 정신을 잃은 후 결박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누군가가 로버트의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씻긴 다음 침대에 놓아둔 것 같다고 추측했죠. 수사관은 집의 거주자인 세 사람을 수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이지만 빅터가 신고 전화를 한 것은 11시 49분입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최소 19분 후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이 수상했죠. 도어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나 침입자가 나갈 때 나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로버트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칼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딜런의 방에 칼 3개가 들어있는 칼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은 2개만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 없어진 1개의 칼이
로버트의 몸에 찔린 도구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 없어진 칼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한결같이 같은 진술을 한 데다가 끝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사건 현장에 그들을 붙잡아둘 물적 증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조사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로버트의 사망 후 장례식이 열렸고 조셉은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캐서린의 부탁을 듣고 시신을 운구하는 것에도 참여했죠. 아내 캐서린은 이후에 경찰 측과 면담을 할 때 친구 제이슨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셉이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캐서린이 경찰과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죠. 제이슨은 알려주는 것을 거절했고 이러한 조셉의 행동이 상당히 수상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2008년 가을 조셉, 빅터, 딜런 세 사람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현장의 증거를 조작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재판 끝에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로버트의 아내 캐서린은 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부상당한 로버트를 구조하지 않은 과실과 증거를 조작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2011년 8월 결국 비공개 합의로 끝났고 그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세 사람은 집을 150만 달러에 팔고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조셉 프라이스는 조셉 앤더슨으로 이름을 바꿨고 딜런 워드는 딜런 토마스로 이름을 바꿨죠. 사건 이후로 조셉과 빅터는 딜런과 헤어지고 두 사람만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현재는 조셉과 빅터도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죠. 유망했던 변호사 로버트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룻밤 머무르려고 했던 대학 동창의 집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지만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건 현장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조작되어 있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살인사건은 현재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3일) 프랑스 낭트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옆집에 자비에르라는 남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의 문이 며칠째 닫혀 있고 사람의 인기척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죠. 자비에르 가족은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뒷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웃이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열쇠공의 도움을 받아서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딱히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대의 시트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옷장의 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경찰은 자비에르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비에르 가족 전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친척과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날 이후로도 4번이나 더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추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액자에 사진이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안에는 혈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일 후인 4월 21일 6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집을 확인하던 경찰은 정원 테라스 밑을 파보다가 무려 5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들은 이불과 봉투로 둘둘 쌓여져 있었죠.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 집에 거주하던 자비에르의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키우던 대형견 2마리의 시신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 추가 수색을 해보아도 아빠이자 집안의 가장이었던 자비에르의 시신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역은 충격을 받았죠. 자비에르 드폰 드리구네스는 1961년생으로 사건 당시 50살이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서 항상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자비에르는 사건 당시 사업가였고 그의 아내 아그네스는 가톨릭 학교 교사였습니다. 첫째 아서와 둘째 토마스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셋째와 넷째는 사립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자비에르는 20살 때 프랑스 파리에서 17살의 아그네스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그네스와 헤어지고 1년 동안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아그네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에르는 그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그네스가 임신한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아그네스와 결혼까지 했죠. 프랑스 귀족 가문의 경우 성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미혼모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비에르의 이런 결정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아그네스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토마스, 앤, 브누아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았죠. 자비에르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정적인 아버지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은 탄탄대로인 것 같았죠. 2000년 초반의 자비에르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 자비에르는 거의 전 재산을 잃었죠. 그렇지만 자비에르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2011년 1월 자비에르의 친아버지가 사망했는데요. 그는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으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보자 백작이었던 친아버지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르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22구경 총을 발견했죠. 그때부터 자비에르는 사격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가서 사격장에서 연습을 한 적도 있었죠. 그는 사격장 강사에게 소음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인 2011년 4월 13일 자비에르의 집이 며칠째 조용하고 문이 모두 닫혀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6번째 수색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4명의 자녀들의 몸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 아그네스의 몸속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기계를 사용했는데요. 그 기계가 4월 4일 새벽에 작동을 멈춘 것으로 보아 그때 제일 먼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죠.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된 정원 테라스 밑은 지면과 발코니 사이가 아주 낮은데요. 자비에르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를 잘 못 숙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구멍 속에 시신을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또한 무려 5명이 잠옷을 입은 채로 살해되었는데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웃들 또한 총소리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시신 속에도 자비에르의 DNA나 지문 등의 물질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경찰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비에르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비에르는 미국에서의 이민을 실패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마저 사망하면서 어떠한 유산도 남겨주지 않자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가족 전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소음기를 구매하고 주기적으로 사격장에 연습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4월 1일에는 삽과 시멘트를 구매했죠. 그리고 4월 3일 일요일 오후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둘째 토마스를 제외하고 가족 전체가 다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잠에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이때 자비에르가 가족들이 마신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새벽에는 잠든 아내와 자녀들을 권총으로 살해한 것이죠. 그날 아침 자비에르는 자신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자신의 아들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아그네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다며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수사관은 바로 그날 자비에르가 마지막 남은 아들 토마스마저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아내와 3명의 자녀들 그리고 대형견 2마리의 시신은 함께 묻혀 있었지만 둘째 토마스의 시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묻혀 있었죠. 첫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둘째 토마스가 자신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자비에르가 가문의 혈통을 물려받을 토마스를 살해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르는 집안을 정리한 후 정원 테라스 아래에 가족들의 시신을 묻었죠. 그 후 그는 아내의 직장과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업무상의 이유로 갑자기 호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장과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자비에르는 사실 자신이 미국 측의 스파이였고 상황이 위험해져서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급하게 미국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름과 신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4월 11일 날짜가 찍혀 있었고 자비에르는 그때부터 차를 타고 프랑스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았고 CCTV에 본인의 모습이 찍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4월 13일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날이죠. 그리고 그 이후 편지를 받기 시작한 가족과 친구들은 편지의 내용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로 4번이나 더 경찰이 자비에르의 집에 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들 전체가 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특히 아내였던 아그네스의 가족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자비에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금 인출기에서 30유로, 한화 약 4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 후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두고 가방을 어깨에 맨 다음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는 CCTV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산속 방향으로 떠난 것이 자비에르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되고 6일 후인 4월 21일에 경찰이 6번째 출동했을 때 수색을 하다가 정원 테라스 밑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경찰은 헬기와 수색견, 드론 등을 모두 총동원해서 자비에르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산속과 그 주변 지역을 모두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이나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포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자비에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문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은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화물선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족들의 시신을 숨기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특히 자비에르를 잘 알던 친구들은 그가 남미 쪽으로 도주해서 새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외모는 평범하기 때문에 숨어 살기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한 수도원에서 자비에르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지만 그저 외모가 많이 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고 여전히 단서나 목격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해한 자비에르는 만일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66살입니다. 그는 지금도 프랑스에서 주요 지명수배된 사람 중 한 명이며 프랑스 경찰은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42살의) 브랜든과 캔디스는 2009년에 결혼해서 딸 둘을 키우는 인플루언서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뉴욕에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사진상으로 보면 언제나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생활은 2024년 6월 남편 브랜든이 사망하면서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브랜든과 캔디스는 어릴 때 햄튼에 있는 별장에서 이웃으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2009년에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죠. 브랜든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고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캔디스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의류업체에서 MD로 일했었죠. 그들은 2009년에 결혼했는데요. 맨하탄의 사교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라이베카 지역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고 햄튼에는 155평짜리 대저택을 구매했죠. 브랜든의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이 남들보다는 쉬운 편이었는데요. 특히 햄튼에 있는 대저택은 개발할 당시에 두 채를 지었는데 한 채는 한 사람에게 팔고 나머지 한 채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었죠. 아내 캔디스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캔디스는 마마인 타타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전부 공개하고 전시했죠. 여름마다 유럽의 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나거나 전용기와 클래식 스포츠카, 13억짜리 요트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고 항상 화려한 파티를 하는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월 120만원짜리 고급 피트니스에서 시간당 30만원짜리 개인 레슨을 받았고 심지어 집에는 개인 요리사, 유모, 가정부, 운전사를 고용해서 살고 있었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캔디스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만 8만 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비록 남편 브랜드는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은 폴더폰을 사용할 정도였지만 아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는 캔디스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들 부부가
이 많은 생활을 감당할 정도로 돈이 많은 건지 궁금해 했는데요. 캔디스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광고나 협찬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로 나오는 수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캔디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랑하는 화려한 삶들이 남편 브랜든의 부동산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브랜든의 부동산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추측할 뿐이었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화려한 이들의 삶과 달리 사실 이들의 재정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이 무렵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 브랜든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났죠. 브랜든은 2016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과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020년에는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삶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아내 캔디스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 브랜든은 일을 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가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스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특히 2019년에 캔디스는 인터뷰에서 남편 브랜든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지지해준다고 말했고 자신이 차린 음식을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트라이베카에 있던 펜트하우스를 단돈 9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에 팔았는데요. 남편 브랜든은 이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부채를 갚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어퍼이스트에 120평짜리 초호화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월세만 한 달에 약 6,500만 원인 곳인데요. 고급 가구를 렌트하는 비용으로 18만 달러, 하나 약 2억 원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매달 약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가구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시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삶을 과시하려면 그 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남편 브랜든은 요트 유지 비용이나 가구 렌탈 비용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햄튼에 있는 대저택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가며 과시적인 삶을 연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가을이 되자 브랜든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운 친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3명의 친구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브랜든은 브루클린에서 한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15년지기 친구는 이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원을 투자했고 다른 친구들도 약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5년지기 친구는 이때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브랜든이 말한 부지는 약 한 달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구매한 상태였던 것이죠. 브랜든이 말한 개발 프로젝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친구들이 투자한 사업 자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15년지기 친구는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았고 브랜든의 친구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보트 회사와 가구 업체에서 그동안 연체된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걸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브랜든에게 투자해서 돈을 받지 못한 친구 중에 한 명인 라이언은 브랜든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브랜든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은 2024년 5월 캔디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현재 당신의 남편 브랜든은 파산했고 빚이 엄청 많다고 진실을 알렸죠. 그제서야 캔디스는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캔디스가 남편 브랜든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재무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브랜드는 변호사와 미리 말을 맞춘 후 모든 게 괜찮다고 속이면서 캔디스를 안심시켰습니다. 캔디스와 브랜드는 매년 여름마다 유럽에서 화려한 휴가를 보내곤 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캔디스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만 성사시키면 현재 재정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브랜드는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했으니 셋만이라도 다녀오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아내와 딸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브랜드는 문자를 보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캔디스와 딸들은 이탈리아 아말피에서 여행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여행 도중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거절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히 브랜든이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호텔이 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6월 30일 경찰은 캔디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브랜든이 혼수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캔디스와 딸들은 이탈리아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브랜든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브랜든은 거래가 성사되었다며 자금 위기는 해결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1,000, 하나 약 130만 원을 빌렸죠. 그리고 6월 29일에는 햄튼에서 열린 폴로 경기와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고 시간을 보낸 후 캔디스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30일 브랜드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 안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우울했으며 이게 최선이었다며 자신의 죽음으로 $1,600만, 하나 약 200억 원의 보험이 지급되니까 그 돈으로 해결하라는 유서를 남겼죠. 또한 그의 차 안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인해서 차 안에 있던 브랜든이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브랜든은 부친의 묘소 옆에 묻혔고 그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소수의 친구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사망 이후 그는 총 $3,400만, 하나 약 500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금액은 브랜든의 보험금 20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또한 그는 사망 당시 계좌에 단돈 $8,000, 하나 약 1,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항상 과시하고 늘 행복하게만 보였던 가족이었는데 사실 남편 브랜든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호화로운 삶을 지탱할 만한 재정은 바닥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럭셔리한 삶을 자랑하던 캔디스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최근에 뉴욕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출기관에서는 아내인 캔디스에게 미납금과 이자 $80만, 하나 약 1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도 제기했죠. 이 사건은 결국 소셜미디어의 병폐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캔디스는 남편의 사망 이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올덴부르크에 사는 마이크는 사건 당시 17살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는 가족들과 다 함께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둘째 아들인 마이크도 아빠를 닮아서 세계 이곳저곳을 탐방하는 것을 좋아했죠.
마이크는 이번에는 부모님 없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유럽 남부에 있는 섬 몰타로 정했죠. 몰타는 이탈리아 아래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로 작지만 항상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마이크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몰타에서 어학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죠. 부모님은 아들이 며칠 후면 18살이 될 것이고 곧 있으면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결정을 믿었고 그렇게 마이크는 2016년 7월 8일 몰타로 떠났습니다. 마이크는 여자친구와 그곳에서 열흘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 동쪽에 있는 아스트라라는 호텔에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탐방했죠. 그러다가 7월 17일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마이크는 혼자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를 먼저 독일로 보내고 며칠 더 체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22일에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도 구매해 두었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16년 7월 22일 마이크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독일 브레멘 공항에서 마이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약속 시간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어머니가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들이 타고 올 예정이었던 비행기 편이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심지어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어머니는 곧바로 독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혼한 남편인 베른트에게도 연락해서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독일 수사관은 곧바로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마이크는 이미 몰타에서 4일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마이크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그가 돌아오지 않자 호텔 직원이 몰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몰타 당국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이크의 어머니 수자는 이 소식을 듣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는 직접 가서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는 아내 대신 마이크의 형 다니엘과 함께 몰타로 갔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는데요. 7월 17일에는 마이크의 여자친구가 먼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8일 아침 10시에 마이크가 자전거를 빌려서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배낭을 메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카타콤에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며 10시 10분에 여행을 잘 즐기고 있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들이 여행을 즐기느라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이크는 자전거를 이틀치 빌렸고 그가 돌아오지 않자 호텔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한 것입니다. 마이크의 아버지와 형은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몰타 당국 측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죠. 독일 청년이 몰타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화제가 되었고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한 환자가 마이크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입원해 있었는데 분명히 그의 얼굴을 봤다고 말하고 바로 잠들어 버렸죠. 의료진 측은 약물로 인한 환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제보도 있었는데요. 마약 밀매업소에서 그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마이크는 등산과 마라톤을 즐기는 건강한 청년으로 평소에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보들은 결국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실종된 지 8일째가 되던 7월 26일 익명의 누군가가 몰타 경찰서로
시신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딩글리 절벽은 몰타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이곳 역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제보를 받은 즉시 경찰과 아버지, 형은 딩글리 절벽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뉴스 촬영팀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신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변사체를 시신 가방에 넣고 수습을 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베른트는 절벽 위쪽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다가가서 얼굴 부분을 살짝 열어달라고 해서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얼굴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목과 얼굴 왼쪽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죠. 마이크의 형 다니엘 역시 먼발치에서 시신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동생이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DNA 검사 결과 마이크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크의 허리뼈에서 2군데나 골절이 발견되었다면서 그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절벽 근처를 관광하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마이크의 시신은 부검 후에 몰타의 한 영안실로 옮겨졌는데요. 그곳에서 베른트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사실 그의 시신에서 어떠한 골절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높은 절벽에서 추락했다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 골절이 있어야 하는데 뼈가 부러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른트는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할 새도 없이 그 직원은 황급히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베른트는 즉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골절된 부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로 추락사가 맞냐고 물어보자 담당 수사관이 대답을 회피했죠. 그리고 수사관을 데려와서 제보했던 직원을 찾아내서 추궁을 했지만 그 직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베른트는 그때부터 몰타 경찰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른트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절벽 근처에서 자전거가 발견되기는 했는데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것 치고 자전거의 상태가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신 발견 당시 운동화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추락한 것이라면 신발 두 쪽이 왜 모두 벗겨진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또한 마이크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시신 바로 옆에 잔디들이 깎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였던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격한 것이 있나 싶어서 땅 주인을 찾아가 봤지만 땅 주인은 베른트의 질문에 어떠한 것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소지품 중에서는 선글라스와 운동화는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소지품인 배낭과 휴대폰, 고프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여행할 때마다 항상 모든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베른트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해 보려고 고프로 카메라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분명히 시신을 수습하던 당시에는 수사관에게 허리에 고프로가 착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베른트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프로를 달라고 말하자 수사관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베른트가 여러 번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마이크의 소지품들인 운동화와 선글라스, 카메라 메모리 칩을 돌려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리 칩은 마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종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망가져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죠. 베른트가 고프로를 돌려달라고 여러 번 항의해도 발견된 것은 그것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만약 마이크가 추락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배낭과 핸드폰, 지갑 등도 발견되어야 하는데요. 그 소지품들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몰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관광객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른트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잔뜩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른트는 마이크의 시신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7일 마이크의 시신은 독일 브레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장례식을 위해서 장의사가 아연관 뚜껑을 열었는데요. 장의사는 깜짝 놀랐죠. 시신은 전혀 방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시체 썩는 냄새만 강하게 났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죠. 몰타 당국 측이 보낸 서류상에서도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것은 키가 188cm나 되는 마이크의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시신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무게는 고작 16kg였죠. 그래서 검시관이 확인해 본 결과 뇌, 심장, 위, 간, 폐, 방광 등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모두 사라진 텅 빈 시신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고작 왼쪽 신장과 횡격막, 비장, 대장뿐이었고 그마저도 전부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죠. 또한 독일 검시관이 확인한 결과 골절이나 어떠한 외상도 없기 때문에 추락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이크는 장기 기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장기가 모두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가족들은 몰타 당국 측에 연락해서 제발 자신의 아들의 장기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당국 측은 시신이 발견된 처음부터 마이크의 장기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기들은 들쥐가 모두 먹어치워서 없어진 것이고 뇌는 햇빛에 녹아서 사라졌다고 말했죠. 가족들은 이 답변을 듣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에서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뇌가 아무리 녹더라도 흔적도 없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더욱 이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독일 측에서 다시 재부검을 해보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 9월 4일 가족들은 평소 여행을 좋아하던 마이크를 위해서 그의 유해를 바다에 소장하는 방식으로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베른트는 2년 동안 몰타를 오고 가면서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베른트는 담당 법의학자와 수사관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고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언제 다시 독일로 돌아갈 거냐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베른트는 몰타 당국에 자신의 아들 사건과 관련된 문서 원본을 요구했고 마침내 2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무려 200페이지나 되는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타 당국에서 보낸 소견서에는 부검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은 전부 누락되어 있었죠. 또한 몰타 당국 측은 마이크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혼자 여행하던 마이크가 장기 밀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죠. 몰타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이면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조세 탈피를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검은 돈이 오고 가는 범죄 조직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돈 세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났고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정부패 국가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신체 건강한 마이크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타 당국 측에서는 몰타에서 벌어진 장기 밀매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이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베른트는 독일로 돌아와서 자신의 원래 직업인 금세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죽음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배낭과 고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만유로, 한화 약 1,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오드는 인구수 약 17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죠. 도로를 따라서 주택들이 있고 마을 내에는 우체국과 교회 2개가 전부인데요. 식료품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은 운전해야 합니다. 이 마을에는 미국에서 2020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휘테커 가족인데요. 다큐 제작자인 마크 라이타가 2004년에 책을 제작할 때 이 가족의 사진을 찍었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16년 후인 2020년에 근처에 촬영이 있어서 이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되었죠. 그때 마크는 휘테커 가족을 만나 이들의 근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What are you eating tonight for dinner? A sandwich. Hey, hey, you got bump me. Hey, me. 휘테커 가족은 1550년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최소 1850년대 이전부터 대대로 근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존과 헨리 휘테커는 1897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그들은 각각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존과 그레이시는 사촌 사이이지만 1935년에 결혼을 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광부로 일하던 존과 주부로 살던 그레이시는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나머지 자녀들 대부분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거나 심장질환 문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So what are your names? His name's Ray. Ray. I remember Ray. I photographed you, Ray. Do you remember? Years ago. And your name is Lorraine. Lorraine and Timmy. Yeah. 15남매 중 베티, 로렌, 레이 등 일부만 현재까지도 오드 마을에 남아서 살고 있고 로렌의 아들인 티미까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로렌과 레이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인 베티는 71살로 말을 못하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소통을 해주고 근처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베티에 따르면 로렌과 레이는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적 능력이 있는 베티는 엄마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돕겠다고 했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이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죠. 이들 가족 구성원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유일하게 로렌의 아들인 티미만이 특수교육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한 편인데요. 방 4개와 TV가 있는 낡은 트레일러에서 개 여러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 대부분은 하루 일과를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트레일러 근처에는 15남매 중 9째와 12째인 존과 레리 그리고 레리의 딸 등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만이 가끔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이들을 찾아오는 친구나 지인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드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죠. 휘테커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10대 청소년들이 이들 집에 찾아와서 계란이나 휴지를 던지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방문하여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크가 처음에 이들의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휘테커 가족을 괴롭히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웃이 총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들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죠. 마크가 베티에게 가족들이 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척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죠. 15남매 중 한 명인 케네스에게도 눈이 사시가 된 이유를 아냐고 묻자 자신의 아빠가 석탄 광부여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약 175년이 넘는 근친혼의 역사로 인하여 유전병을 심하게 앓고 있지만 자신들의 유전병의 원인이 근친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15남매 중 로레인, 베티, 레리, 케네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심장질환 등 병환이나 노화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아홉째 존은 2022년에 사망하였고 5명의 자녀와 여러 명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까지 오드마을에 남아 사는 몇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마크는 휘테커 가족의 다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다큐를 제작한 후 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휘테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진 후 약 5만 5천 달러, 하나 약 7,5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죠. 그 돈으로 휘테커 가족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새 트럭과 난방기 등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족들을 월마트에 데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53년생인 레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트에 가서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휘테커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등을 샀죠. 또한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휘테커 가족의 사연은 근친혼으로 인한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간의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현재까지도 오드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휘테커 가족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마크가 다큐 제작 이후 주기적으로 이들과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 근황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